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인도는 대륙에 버금가는 크기이기 때문에 흔히 아대륙이라 부릅니다. 땅이 넓은 만큼 인구도 많고 민족도 다양하며 심지어는 종교마저 다양하죠. 무굴 제국을 건국한 바부르는 자신을 파디샤라고 부르게 했고, 따라서 그가 건국한 국가는 제국으로, 역대 군주 역시 황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인데, 당시 인도에는 무굴 제국과 함께 수백 개의 지방 정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굴 제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력한 제국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황제의 권력이 인도 아대륙 전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꾸준히 지속되지는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굴 제국은 몽골과 같은 강력한 아시아 제국을 떠올리기보다는 비교적 느슨한 연합체인 신성로마 제국을 떠올리시는 것이 이해하시기가 더욱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 북부는 13세기 초 맘루크 노예 왕조가 개창한 이슬람의 델리 술탄 왕조가 300년에 걸쳐 5번이나 왕조를 교체하며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이를 델리 술탄 시대라 합니다. 그리고 이 5개의 왕조 중 마지막 왕조인 로디 왕조가 무굴 제국의 창시자 바부르가 쳐들어오기 전까지 인도 북부를 지배하고 있었죠. 한편 제국을 건설하여 중앙아시아로 휩쓸던 티무르는 1405년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들의 계승 분쟁으로 인하여 티무르 제국은 빠른 속도로 분열되었습니다. 그중 바부르 역시 티무르의 후손 중 한 명이었는데, 그는 북방의 신흥 세력 우즈벡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남쪽으로 도망쳤고, 1504년 아프칸의 카불을 점령하고 그곳을 근거지로 재기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1526년에 로디 왕조가 내분에 빠진 틈을 타 카이베르 고개를 넘어 펀자브의 파니파트 벌판에서 로디 왕조를 격파함으로써 서북 인도를 통일하고 무굴 제국을 건국하였습니다. 바부르는 자신이 징기스칸과 티무르의 후손임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나라의 이름도 몽골을 뜻하는 무굴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유목민과 인도 토착 세력이 섞여서 만들어진 라지푸트 연합왕국을 무너뜨렸고, 북동부의 벵골까지 공격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부르는 북인도 전역을 지배하는 실권자가 되었지만 무굴 제국을 세운 지 4년 만에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후마윤이 이후 10년간 재위하였지만 그 역시 별다른 영향력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1556년에 후마윤의 뒤를 이은 13살짜리 아들 악바르가 황제에 올랐고, 그는 일정 기간의 섭정을 거친 뒤 무굴 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정복전쟁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악바르는 북부의 라지푸트 연합왕국 대부분을 굴복시키고 데칸권까지 진출하였으며, 라지푸트 족장들에게 관직과 군대를 주고 라지푸트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는 등 방대한 인도 아대륙을 지배하기 위하여 토착 세력과의 화합을 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지야를 없애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였으며 이슬람 이외의 종교도 받아들였죠. 또한 농경지를 늘리고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였고, 중국, 포르투갈 등과의 무역을 통하여 상공업을 발전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제3대 황제인 악바르 시기에 무굴 제국은 인도 아대륙을 지배하기 위한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하겠습니다. 1605년 악바르가 죽자 그의 아들 자한기르가 즉위하였습니다. 그 역시 복잡한 민족과 종교로 뒤엉킨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하여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반란을 일으켰던 라지푸트와 벵골 반군의 지도자를 풀어주면서 그들이 향후 무굴 제국의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죠. 그리고 1627년 자한기르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샤 자한이 즉위하였고, 그는 데칸의 여러 소국들마저 정복하며 무굴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정치가 안정되자 상인들은 활발하게 중국 및 유럽과 교역하며 상공업과 수공업을 발달시켰습니다. 제국의 주요 수출품은 직물, 인디고, 초석, 향신료 등이었고, 수입품은 주로 포도주, 은화 등 사치품이었죠. 당시 무굴 제국에는 인구 20만 명이 넘는 도시가 9개에 달했다고 하는데, 동시대 유럽에서 이 정도의 도시는
런던, 파리, 나폴리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17세기 무굴 제국의 규모와 위상은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인도하면 떠오르는 타지마할도 바로 이 시기 샤자한이 사랑하는 아내 뭄타즈 마할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축한 무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1658년에 형제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아우랑제부가 아버지 샤자한을 아그라 성에 가두고 제6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아우랑제부는 17세기 후반 남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인도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였는데, 문제는 이전의 황제들과 다르게 그는 무굴 제국이 이슬람 국가임을 강조하며 지지야를 부활시켰고 힌두 사원을 파괴하는 등 힌두교를 탄압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북서부의 힌두교 세력인 라지푸트족들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고 북부 펀자브의 시크 교도들도 무장단체를 만들며 무굴 제국에 대항하였습니다. 아울러 데칸 지역의 새로운 힌두 세력인 마라타족이 일어나면서 무굴 제국은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죠. 1707년 아우랑제부 황제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바하두르샤 1세가 즉위하면서 반란은 더욱 심해졌으며, 바하두르샤 1세가 사망하여 계승 분쟁마저 발생하자 각 세력은 왕국을 만들어 독립하기에 이릅니다. 게다가 18세기 중반 남부의 마라타 동맹이 북으로 세력을 넓히고 페르시아와 아프가니스탄 세력이 델리를 약탈하면서 무굴 제국은 델리 주변부만 다스리는 소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무굴 제국의 흥망성쇠를 시간순으로 살펴보았는데, 영국의 인도 침략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시간을 무굴 제국이 건국되기 전인 15세기 말로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최초로 발을 디딘 유럽 국가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무굴 제국이 건국되기 한참 전인 1498년에 이미 서해안의 캘리컷에 도착하였죠. 포르투갈은 처음에는 인도인들과 우호적으로 지냈지만 1510년이 되면 고아를 점령하고 이를 근거지로 향료 무역을 독점하였습니다. 하지만 17세기가 되면서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인도와의 교역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차츰 깨우치게 되었고, 특히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로 진출하면서 상황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상의 최강자 네덜란드는 향신료를 위하여 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로 진출하였고, 영국이 인도와의 교역에 적극적이었는데, 그들은 인도 진출 초기에 약 7년간이나 제4대 황제 자한기르의 비위를 맞춘 끝에 서해안의 수라트에서 교역을 허가받았습니다. 이후에는 해군이 없던 무굴 제국의 약점을 파고들어 자신들이 포르투갈의 행패를 막고 인도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하였죠. 건국 초기부터 제국의 골칫거리였던 포르투갈을 견제하기 위하여 자한기르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포르투갈 해군만 물리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해와 페르시아만을 장악했고 첸나이, 뭄바이도 점령하였으며 결정적으로 프랑스와 벵골에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벵골 지역은 시라지라는 영주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시라지가 프랑스를 이용하여 영국을 몰아내려 하자 영국이 시라지 군대의 사령관 자파르에 접근하여 영국을 도와 시라지를 격파할 경우 벵골의 영주로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757년 시라지군과 프랑스 군대, 영국군이 콜카타 북쪽의 플라시 평원에서 마주쳤습니다. 시라지군은 프랑스군을 제외하고도 5만 명이 넘었지만 영국군은 용병인 세포의 220여 명을 포함해 약 3천여 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전투는 불보듯 뻔하였죠. 하지만 시라지가 자파르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을 때 그는 약속대로 영국을 공격하지 않고 퇴각하는 등 전투에 소극적으로 임함에 따라 시라지가 자파르 측에 잡혀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전투는 하루 만에 영국의 승리로 허무하게 끝나버렸는데, 이것이 플라시 전투입니다. 이후 자파르는 원했던 대로 벵골의 지배자가 되었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영국군의 꼭두각시에 불과하였죠. 영국은 그를 이용하여 관세 면제 등 각종 특권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벵골 지방의 세금 징수권을 획득함으로써 실질적인 이 지역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거둔 세금으로 인도 상품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인도에 대한 마땅한 수출품이 없어
언제나 무역 적자를 감내해야 했던 영국은 더 이상 자국의 은화 유출을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무굴 제국을 비롯한 인도의 부가 영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인도로부터 무역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영국이 산업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중요 요인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한편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영국의 값싼 직물이 인도로 들어오자 인도의 직물 산업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아울러 영국은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경작권을 부정하고 무리하게 토지세를 거두며 농민들에게도 피해를 주었고, 벵골에서는 아편을 제작하여 중국에게 팔아 차를 구입할 대금을 마련하는 등 악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굴 제국은 영국에게 원자재를 공급하고 상품을 판매해주는 시장으로 전락하고 멸망할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1857년 5월 영국이 고용한 인도인 용병 세포이들이 영국인 장교들을 살해하고 제국의 황제가 있는 수도 델리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바하두르샤 2세가 머물고 있는 붉은 성으로 쳐들어가 영국인들을 몰아내고 황제를 지도자로 세우며 영국에 반기를 들었죠. 하지만 세포이의 항쟁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국군의 반격에 무너지기 시작했고, 특히 무굴 제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펀자브의 시크 교도들이 영국의 편에 서면서 봉기는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쟁의 결과는 참혹했죠. 영국은 항쟁에 가담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살해하였으며 죽은 사람들을 가로수에 매달았습니다. 또한 포로로 잡은 힌두교도와 무슬림 세포이에게 소와 돼지의 피를 먹여 인도인의 종교를 파괴하는 등 다시는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복사했습니다. 아울러 제국의 마지막 황제 바하두르샤 2세는 반란의 수괴로 지목되어 버마로 쫓겨났죠. 이렇게 무굴 제국은 330년의 역사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무굴 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 때문입니다. 특히 영국은 인도 진출 초기에는 인도의 해양을 이용하여 무역 이익을 차지하는 것에 만족하였지만, 시간이 흐르고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해양보다 훨씬 큰 내륙의 경제적 이점을 깨달았죠. 따라서 영국은 앞선 군사력을 이용하여 내륙으로 쳐들어가 본격적으로 인도 아대륙을 약탈하면서 무굴 제국을 포함한 인도를 식민지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무굴 제국이 멸망한 기타 요인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아우랑제부의 무리한 종교정책, 해군력의 부재, 토지의 산성화로 인한 생산력 저하 등을 꼽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떠한 한 가지 요인으로 멸망하였다라기보다는 이 모든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무굴 제국이 멸망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